새로 지은 KTX 강릉역을 빠져나와 주차장을 지나면 옛 동해 북부선 철도 부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철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예전에는 실제로 기차가 다녔던 곳입니다. 강릉에서 제진까지 동해선 미연결 구간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23일이었죠. 통일부에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열고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구간을 남북 교류 사업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조기 착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됐는데요. 자, 동해 북부선 착공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이 동해 북부선이 착공이 된다면 남북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TV토론 뜨거운 감자에서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사 전문가시죠? 제21대 국회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2번으로 당선된 김병주 당선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윤 금강산 관광재개 범 강원도민 운동 상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해선의 남측 구간인 강릉에서 부산까지 344km의 철길 대부분이 개통됐고 삼척 영덕 구간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 제진 104km 구간만 건설하면 동해선의 남측 구간은 모두 연결되는 겁니다. 평양에서 만난 남북 정상은 동해선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동해선 철도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죠. 이 동해 북부선 건설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당선자께서 먼저 좀 말씀 주실까요? 동해 북부선은 이번에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포함이 됐죠. 네. 그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은 사실은 우리가 평화 시대를 열어가는 초기 단계가 진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동해 북부선이 단기적으로는 완공되는 과정에서 우리 그 영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연결해서 시베리아로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강원도 영동 지역이 평화 시대의 아주 중심 도시가 되고 세계 물류 중심 도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 관광 플러스 경제의 그 양축이 이루어짐으로써 아주 발전의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이 외에 또 추가로 의미를 이번에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통일부에서 인정을 한 건데요. 이 사업이 1994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좀 시기를 좀 앞당겨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경제성을 국가 재정 예산에서 따져보는데 이번에 이 통일부에서 남북 그 교류 협력 사업으로 됨과 동시에 예비 타당성이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되면은 바로 국가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게 94년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대선도 한 2번 했고 국회의원 선거도 여러 번 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예비 타당성조차 그 면제를 시키면서 좀 빨리 추진하겠다라는 그 정부의 일종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크다. 교수님께서 94년도부터 이게 추진이 돼 왔던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기 착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94년부터 계속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건가요? 그렇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경제성이 안 맞는 거죠. 근데 경제성이 계속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거고 다음번으로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은 고려하지 않겠다가 되는 건가요? 더 큰 걸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이 통일부에서 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이 되면 예비 타당성 그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때까지 이제 통일부가 소극적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다행스럽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했고요. 저는 이제
이번 결정 자체가 현 정부가 이 경색된 이 남북 관계를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을 통해서 이 돌파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저는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 영동 지역이나 강원도에 있어서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지역의 발전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이런 그 일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착공이 될까요? 제가 보니까 이 지금 이제 기초 설계하고 실시 설계와 이제 공사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좀 서두르려 그래요. 그래서 기초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동시에 하면은 3년 걸리게 한 2년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사는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한 7년 정도가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7년은 이제 완공인 거죠. 예, 예. 그 과거에 그 2002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제진에서부터 군사분계선까지 철도를 놨습니다. 우리가. 그때 한 4년 걸렸어요. 우리도 강릉에서 제지는 기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한 4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예산 잘하면 빨리 할 수도 있겠죠. 우리 또 우리 김병주 이 단선자님께서 또 예산 확보 노력을 하면은 더 빨라질 수도 있죠. 4년입니다. 21대. 일반적인 이런 절차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먼저 재원을 확보합니다. 재원을 확보가 되면은 국토교통부에서 기초 설계를 합니다. 계획 설계를 하고 또 착수를 하고 하죠. 그래서 통상 보면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간다면은 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좀 더 빨리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프로세스보다는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다시피 북한을 비핵화시키면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대화가 약간의 그 적체를 보이고 있지만은 그것이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빨리 이것을 착공하는 것은 되게 기묘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좀 희망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국가 재정 사업을 여기에 투입하려 그러면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그 이번에 그 여당이 다수당이 됐지 않습니까? 과반이 훨씬 넘게.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이제는 핑계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4년 이내로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혹시 2년 뒤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거는 계속 추진이 되는 건가요? 흔들림 없이? 이미 착공하고 설계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으면은 중단을 하려고 그러면 중단을 할 명분을 내야 되겠죠. 뭐 그 사이에 뭐 통일이 됐다든지 하면 더 빨리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렇게 추진 받은 게 정권이 바뀌든 뭐하든 간에 흔들림 없이 갈 거다라고 예상들을 하시는 건 거죠? 그 정권이 바뀐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남북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도민들과 한반도의 그 통일과 관련된 남과 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동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 주민들의 어떤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의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이제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된다면 아까 당선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강원 영동권에 어떤 그 좋은 영향을 미칠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분들 계실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동해선이 연결이 되면은 결국은 고성이 통관 그다음에 뭐 출입국 절차 그다음에 모든 물류를 거기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차 선 하나 가지고 통과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창고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정부에서의 어떤 정책이 있죠. 강원도만의 특별자치도라든지 또는 뭐 유엔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전 세계 고성뿐만 아니라 강원도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뭐가 만들어지면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 강원도가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영동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번에 강릉에서 제진역에 그 철로 연결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 실감을 못 할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강릉에서 제진역까지의 그 구간이 완성이 되면은 강릉에서부터 이 유럽까지 연결되는 그 철로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아까 우리 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동 지역이 이 대륙 무역에 있어서의 이 거점이 되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원자재 수급이라든가 수출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수출과 관련된 그 제조업들이 이 인근 지역에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고용 창출도 되는 것이고 인구도 늘어나는 것이고 앞으로 그리고 한 몇 년이 지나가면은 이제 강원도의 영동이 낙후된 지역이라는 얘기가 옛말로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저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온 게 있는데요. 예. 그 동해 북부선이 건설이 되면은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7,426억 원.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조 9,188억 원. 그다음에 고용 유발이 38,910명이 기대된다는 그 연구 결과 보고서가 2018년도에 나온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또 아무래도 젊은 사람 위주로 또 되겠네요. 돈이 또 돌고 그러다 보면은 취직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올 테고 지역에. 그건 이제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네. 그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야 되겠죠. 젊은 사람들만 오면 안 되죠. 젊은 사람도 오고 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의 그 완전한 도시가 형성이 돼야지 생산도 되고 문화도 되고 거주가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사회자께서는 젊은 입장에서 젊은 사람이 막 오는 걸 좋아하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는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도 오고 다양한 사람들. 그럼 좀 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아야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죠. 오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사실 동해 북부선이 되는 과정과 한 3단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단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착공해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효과가 많죠. 예. 그다음에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은 북한하고 평화 시대가 와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쪽이 경제 관광의 효과가 있죠. 네. 당장 금강산 관광 또 필요하면 더 확대된 원산 지역 관광 이런 데가 확대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물류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3단계는 이제 북한을 넘어서 시베리아로 그 철도가 연결되면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경제 프로젝트죠. 네, 그 세 분 말씀 들으니까 이 완공만 되면은 정말 이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이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금강산 관광도 중단된 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 건데 만약에 남북 관계나 또 북미 관계가 또 어긋나게 되면 뭐 철도 봉쇄라든가 뭐 이런 최악의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불안감은 예. 그게 이제 그건 완성됐을 때 이야기고 예.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는 이제 조금 나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그 연결을 하는데 네. 결국은 유엔 제재라는 국제적인 어떤 그 역학 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네.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 동해 북부선을 이용해서 결국은 북한에 있는 무지막지한 그 지하 자원을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이 연결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아주 많은 추진력을 발휘해 가지고 곧바로 착공하고 거기까지 완공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중국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자원을 위해서 어떤 그
대가를 내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대한민국이 자칫 잘못하면은 국을 외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완성이 되었을 때는 그러한 자원 외교가 충분히 그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의 이 어떤 이익을 충족시켜 줬을 때는 네. 함부로 북한이 단절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유엔 제재를 뚫고 철도를 건설했다고 하면은 어떤 북한 내 어떤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중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정부에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등의 어떤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동의를 해주는 대신에 자원이라는 어떤 그 대가를 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 상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중단되는 확률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개성의 경우에는 남과 북의 문제였고 금강산의 문제도 남과 북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생기면은 중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의 어떤 그 특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미국 이런 주변국의 어떤 동의와 일정 부분의 투자가 들어왔을 때는 중단을 하기가 곤란한 것이죠. 그렇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북쪽에서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관계에서의 합의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만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여기하고 다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그 안전 장치를 만드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우리 오 교수님이 참 그런 부분은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나니까 저도 좀 이해가 좀 확실히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무래도 그 북한과 뭔가 좀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결실은 아직 그 열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문재인 정부는 사실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 왔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비핵화시키면서 개혁 개방으로 이끌고 또 지금 현재 남북한의 긴장 국면을 평화 체제로 바뀌어가는 작업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사적으로도 9.19 군사 합의를 이끌어내서 사실은 긴장에서 많이 평화로움으로 갔죠. 그리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진도가 저는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그렇지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NG 실험장 일부를 폐쇄한 것도 있고 또 영변 핵시설도 어떤 옵션을 가지고 폐쇄하겠다는 검토를 했죠. 사실은 판문점 선언 이전과 이후는 남북 간의 대화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북핵 문제를 남북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항상 남북 대화든 미북 대화든 간에 그 테이블 위에 북한의 핵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평화체제로 가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도 진도가 나가고 있고 좀 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켜야 되겠죠. 그 첨언하자면은 그 지금 현재의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 이제 위원장하고는 그 소위 말하는 채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남북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서가 교환이 되거든요. 물론 그 친서의 내용이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다른 뭐 긴장되는 어떤 토픽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남북 간에는 그 대통령과 관련된 쪽에서 소통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하고는 전혀 틀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뭐 그 방사포라든가 또 순양 미사일 이런 걸 발사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계속 국제사회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연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시 남북 관계가 좀 헝클어지는 조짐이 아니냐 뭐 그리고 군사 전문가 북한은 최근에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체 실험이나
뭐 방사포 네. 보이는 이런 실험들을 지속해 오고 있죠. 그런 경우는 한 세 가지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국내 그 북한 체제를 공고히 하고 네. 또 뭔가 그 모멘텀을 돌리기 위한 국내용 북한 또는 대외용으로서 우리와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인다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는 기술 향상 이런 것들로 보이죠. 최근의 미사일 실험은 두 가지가 조금 더 주안을 두는 것 같아요. 북한도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런 걸로 인해서 물론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는 하지만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확진자가 중국과 빈번한 교류를 했기 때문에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또 코로나19 이후에 국경선을 완전히 폐쇄했잖아요.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국경선까지 폐쇄해서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더 경제난이 가중될 겁니다. 이런 국내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한 비중이 좀 더 높고 또 한 측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그 정부나 또 미국도 마찬가지 이런 북한에 대한 남북 대화에 신경을 못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고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보여지죠. 기술적으로 진전시키는 문제는 우리도 같이 거기에 사실은 상하는 기술을 진전시켜서 군사적으로 대비를 사실은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도발이거든요. 예, 그렇죠. 도발, 군사적 도발이라고 청와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가했어요. 그래서 군사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또 왔어요. 그래서 강원 작전이 지금 남과 북에서는 움직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남북 관계의 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일정한 이제 도발과 훈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도를 넘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국면 자체가 위협스럽고 또 변화될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 상황 관리를 하는 범위 내에서의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국경을 봉쇄했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북한에서 이 통치 자금과 관련된 현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굉장히 심각한 경제난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중국으로부터 기댈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유화 제스처를 하나씩 던져가면서 통로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저희도 국방개혁 2.0이 되면서 그 장병들 수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어떤 분들은 이 안보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병력 수가 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인구 절감 때문이죠. 인구가 줄어들면서 군에 입대할 그 인원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으로써 어쩔 수 없이 국방개혁을 통해서 인구가 줄고 병력이 주는 것들을 줄더라도 국방이 어떻게 강화될 것인가를 만든 것이 국방개혁 2.0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병력 위주로 운용되는 군사력을 질적인 그 무기를 정예화시키고 또 그 병력 구조도 장병 병사들보다는 부사관들을 좀 늘리고 그 공백을 예비군을 정예하는 이렇게 해서 군사력을 좀 더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가는 방법이 국방개혁 2.0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 병력 수가 줄고 어쩔 수 없이 부대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적경 지역에 있는 우리 많은 그 지역 지자체나 지역에서는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것도 무시 못할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강원도는 오히려 호기를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강원도가 그 접경 지역의 군사
군부대로 인해 갖고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개발을 하려고 해도 군부대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군부대가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사단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경우에 오히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규제를 해제하고 예. 자체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호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서는 국방개혁 2.0해서 그 군부대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든지 또는 반대 급부를 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규제도 좀 해제하고 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그 국방부라든지 중앙정부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호기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던 당시에 그 강원도 지역 우리 그 공약을 발표할 때도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 개정 단기적으로는 개정을 시키면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봐서 그런 걸 공약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현재 우리 부대 장병들은 주민등록지가 자기 고향 집에 있습니다. 자기 현재 근무하는 부대에 안 있고 주민등록법을 개정을 하면은 현재 거주하는 자기 부대의 주민등록지를 옮기면은 우리 강원도만 해도 한 1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 효과가 나고 그러면 교부세 같은 경우도 한 5천만 원, 5천억 1년에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하천군이나 철원군 각 군마다 평균 한 1,000억 가까이 매년 교부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부대와 지역이 상생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을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누군가에게는 국방개혁 2.0이 기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정부에서나 혹은 지자체에서 좀 잘 보완을 해서 특정 부분 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좀 뭔가 신경을 좀 더 써주면은 잘 진행이 될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방개혁 좀 말이 약간의 좀 어폐가 있는데 국방개혁 2.0 때문에 부대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주는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는 주인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저출산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안 하고 국방개혁 2.0 때문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정의를 마을 앞에 내리면은 부대가 없어졌어 이러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군은 강화되고 정예화되고 첨단화된다. 그렇지만은 사회 현상 때문에 인구가 절감되기 때문에 군병력도 어쩔 수 없이 줄고 부대 줄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전방 지역에. 그것을 이제 정부 차원도 그렇고 지자체 차원도 그렇고 저도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든 또는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제일 큰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뭐 군 복무 기간을 늘리나요? 아니죠. 그거는 북한처럼. 이제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듯이 힘을 통한 평화를 통해서 진짜로 이 평화 시대가 만들어낸다면은 강원도 그 접경 지역은 그야말로 중심 지역이 되죠. 관광의 중심, 경제 소통의 중심이 되니까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힘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는 작업이 사실은 우리 강원도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군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당선자님께서 더더욱 적극적이고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그 요번에 그 21대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12번으로 되셨잖아요. 또 우리 지역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당선자님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당선자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을 태백에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태백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아닙니다. 태어난 거는 저 경북 예천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이제 태백에서 보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그 경북에 계시다가 태백으로 오셔서 강부 생활을 하셨죠. 그 당시만 해도 태백이 그 우리 탄광이 발전돼 있었죠. 그래서 강부 생활을 하고 또 관련 사업을 나중에는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버님을 따라
전학을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네. 태백에서 보냈습니다. 그럼 태백에서의 그 유년 시절 그때 예. 뭐 혹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요? 예, 태백은 저에게는 참 가슴 찡한 도시죠. 왜냐하면 예. 그 당시 아버님이 강부 생활을 하셨고 네네네. 어머님은 그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셨습니다. 아, 예. 그래서 부모님의 어려움을 보면서 이렇게 자랐죠. 그리고 또 제가 또 꿈을 그 군인이 돼야 되겠다는 꿈을 거기서 키우기도 했고요. 그 에피소드로 얘기하면 그 당시는 참 그 지역이 열악했습니다. 네. 탄가루가 날아서 네. 시내가 온통 거리가 새카맸고 예. 하천도 새카맸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그림 시간에 그림을 네, 그리면 내를 새카맣게 그렸어요. 보통 파란색으로 하는데. 아, 그렇죠. 네네. 파란색이나 뭐 네. 그렇게 하는데 새카만 색으로 할 정도로 그런 여건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 한 10만에서 15만 가까운 강부들이 목숨을 걸고 예. 지하 깊이 들어가서 탄을 캐내서 우리 그 당시 산업 발전에 공을 세웠죠. 그 덕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산업이 발전됐습니다. 네, 그런 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늘 그 태백에 대해서는 아주 짠한 애정을 갖고 네, 있습니다. 예, 예. 그 짠하다는 느낌이 참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예. 유년 시절에는 보면은 뛰어나가 놀잖아요. 뭐 집에서 예, 할 수 있는 게 없고 예, 또 예, 그렇죠. 그 촘촘히 모여 살다 보니까 열악하고 예. 태백도 분명히 여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무더운 여름이 있을 건데 그럼 예. 그 시커먼 천에서 그냥 물장구 치고 놉니까? 아니면 그냥 바라만 보나요, 물을? 못 그, 먹는 물이야. 그 뭐 당시는 이러면서. 예. 갈 수 있는 그 일반 내천은 못 들어갔고요. 시커머니까 네, 네. 절골이라는 한 그 계곡물 거기는 이제 탄강이 없는 지역입니다. 네. 거기가 유일한 이제 깨끗한 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나 소풍을 그리 많이 갔죠. 아, 태백에 있는 사람들 예, 대부분. 예. 네. 그런데 여름은 사실은 태백이 살기가 좋습니다. 여름의 도시입니다. 예, 저 예. 지역에 모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태백이 해발 600, 700 이상 네, 고지 그 지역이니까 여름에는 아주 좋죠. 그래서 음. 앞으로 여름 도시로서 각광을 받을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네. 그 고등학교는 또 강릉에서 보내셨어요. 예, 예. 강릉으로 오신 이유는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볼 예, 되나요? 그뭐 강릉은 그 당시 유학을 왔다고 예.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아버님은 그대로 사시고 예. 강릉으로 제가 유학을 왔었죠. 네. 그래서 강릉에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강릉 하면은 저도 강릉은 아주 제가 꿈을 구체적으로 키웠고 예. 했던 지역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 남대천을 맨날 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육사를 가려면 체력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그렇죠. 돼서 수업하다 휴식 시간에 맨날 철봉하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머리 아프면 주말에는 그땐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자전거 타고 여기 경포 호수하고 경포 앞바다 와서 이렇게 바다를 보고 하면 또 마음이 편해지고 해서 그 습관 때문에 요새 저도 뭐 머리 아플 때는 자주 강릉 내려와서 경포 앞바다 가서 좀 쉬었다 가고 그럽니다. 그 잠깐 내려오시기에는 거리가 좀 있을 텐데. 그래서. 요새는 교통이 좋아져서 네, 네, 전에는 좀 어려웠는데 예. 요새 KTX가 되니까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새는 더 강릉에 내려오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육군사관학교 얘기도 하셨으니까 예. 그 당선자께서 보니까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까지 지내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평생을 예, 군인으로 지내신 그렇죠. 건데 예. 그 군인으로서의 삶은 좀 어떠셨는지요? 군인으로 저는 육군사관학교 4년과 또 장교로서의 생활 35년 했죠. 그래서 도합 군복을 입고 이렇게 생활한 기간이 39년입니다. 39년 동안 사실 오로지 국가 안위를 생각하면서 국가 국민에 헌신했습니다. 네. 늘 저는 군복을 입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죠. 왜 그런가 하면 저는 헌법 5조 2항이 저에게는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5조 2항이요? 예, 5조 2항에 보면은 국군은 신성한 임무를 사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 유일하게
국군의 임무, 국군이 하는 일만 신성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왜 신성하다는 단어를 썼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국가 국민에게 기꺼이 바칠 수 있는 헌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에서 저의 군복은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으니 매일 누구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군복을 아침에 입을 때마다 늘 이렇게 그 사명감도 갖고 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니까 하루하루가 좀 몸은 힘들고 또 힘든 때가 많았지만은 늘 그 자랑스럽고 사명감으로 살았죠. 네. 예. 그러니까 평생을 그 군복 입는 걸 자랑으로 여기셨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는 걸 또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 같아요. 지금 이 정치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평생 군인이 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튼튼한 국방력, 강한 국가를 만들어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나라. 그래서 국민들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오로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국방력을 강화하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는 군인과 국방부만으로 안 됩니다.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정치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정치권에서 법과 제도와 예산 또 여건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들어왔죠.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도 튼튼한 안보, 강한 국가를 만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힘을 통한 평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하고 싶습니다. 결국 좀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39년간 군복을 입고 계셨지만 지금은 또 보이지 않는 군복을 입고 계신다. 뭐 이렇게. 지금도 예비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군복을 입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군복을 입고 하는 거죠. 예. 자, 어쨌든 군인으로서는 베테랑이시지만 정치 쪽으로 봤을 때는 신인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같이 나오고 계신 두 분께서 좀 조언이나 뭔가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뭐 안 좋은 얘기 하실 건가요? 그렇게 좀. 그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 김병주 당선자를 보기 전에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서 이 손자병법 강의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의외로 생각했던 게 군인인데 그 지략도 있고 또 이 풍모도 이렇게 덕이 있게 생겨서 용맹과 이 덕과 이 지식을 갖춘 군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 정치까지 하게 돼서 저는 이제 대단히 잘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제 군 출신으로서 이제 이 국방 문제에 대해서 또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제 코로나 19 사건과 같이 이제 사회적 재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게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실제적으로 이 재난이 저는 이대로 가면은 20-30년 내에 코로나 19에 수백 배 달하는 그런 또 재난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 자기 전문성과 동시에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의 어떤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노력은 또 정치인으로서 또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최 대표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명심하고 두 가지만 좀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제가 전역을 작년 4월 17일 날 했습니다. 딱 1년 전이죠. 전역하니까 모 대기업에서 와서 일을 좀 해달라고 제의가 왔더라고요. 또 그래서 저는 그걸 거부하고. 단가가 안 맞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전역 후에도 국가 안위와 이런 걸 위해서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가감히 거부하고 유튜브에 도전을 했습니다. 손자병법의 지혜를 많은 분과 나누면서 안보에 대한 생각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손자병법을 도전을 했죠.
구독자는 많나요? 예, 구독자가 의외로 많아졌고 예. 또 일부는 군부대나 이런 데서 그걸 그 시청각 간부교육용으로도 쓴다고 하고 그게 반응이 좋아서 SBS, CNBC에서 예. 경제인을 위한 손자병법을 또 만들어 달래서 인문학 특강을 경제인을 위해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 그런 걸 통해서 저의 그 지혜와 안보에 대한 생각을 공유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말씀했듯이 이 코로나19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1호 법안을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안보를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동안은 안보는 전쟁을 막고 네. 전쟁이 났을 때 승리하는 그쪽 전쟁에 대한 포커스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 안보를 좀 더 확장해서 포괄 안보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예. 지진 같은 재난, 또 여러 가지 그 사이버 공격, 뭐 또는 테러, 뭐 이런 각종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평상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잖아요. 네. 생업을 위협하고 있죠. 이런 분야까지 안보를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나면 국가가 총력전 체제로 합니다. 그런 것 같이 평상시 이런 것도 확대해서 비상 기획 체계를 좀 보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국회를 가면은 좀 더 평상시 전시의 평화뿐만 아니라 안전뿐만 아니라 평시 안전까지도 안보적으로 국가 총력전 체제로 대비하는 그런 법안들을 보강을 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도 네, 뭐 말씀하셨죠? 저도 그 안보 개념을 우리 김병주 당선자께서는 이제 범위를 넓히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안보와 관련된 법안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학회도 안보 형사법 학회도 있고 안보 학회도 있고 관련되는 아까 사이버 그 안보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포괄해서 진행을 저 연구도 하고 법안 마련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선자께서 이제 그 현역에서 계셨다가 이제 국회로 들어가서는 새로운 형태의 이 안보 개념과 군에서의 어떤 경험을 충분히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강원도에서 쭉 자라셨고 강원도가 고향이시니까 이 강원도의 현안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지금 강원도의 국회의원이 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원도와 관련된 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잘 화합을 잘 하셔가지고 어떤 안보 문제와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교수님께서 지금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비례대표시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사실 비례대표더라도 예. 안보 분야에 좀 집중하면서 특히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는 같이 이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풀어가려고 힘을 보태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의 이슈에 대해서 저는 아주 관심이 많죠. 특히 이쪽 영동 지역에서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남북 오늘 얘기했듯이 건강 동해 북부선 북부선 개통을 빨리 땡기는 것 그리고 그것만 돼서는 안 되죠. 이 영동 지역은 사실은 그동안은 관광의 어떤 그것만 있었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이중으로 갖고 두 개 축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경제적인 게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물류센터와 연관돼서 그 북부선 동해 북부선이 물류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경 지역 저쪽 고성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평화 시대가 오는 걸 대비해서 각종 지원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이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들어가셔서 뭐 특위라든가 소위에서 일을 하실 텐데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지? 저는 먼저 국방위는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그 국가 안위와 네, 관련된 분야니까요. 그러면서도 뭐 겸직을 한다면은 정보위라든가 네. 이런 데도 갔고 나머지 또 위원회와 협의해서 이쪽 영동 지역의 이 현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저희가 김병주 당선자의 또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다시 좀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 남북 관계 그리고 지역 현안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그 접경 지역과 동해안 이 남북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잖아요. 앞으로 남북 관계 전망 당연히 이제 핑크빛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하셨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남북 관계. 남북 관계는 이게 풀렸다가 닫혔다가 풀렸다가 네. 닫혔다가 이게 무슨 그 시소 게임 같아요. 네. 그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많은 그 교류 진전의 확대가 예상이 되었고 네. 거기에 따라서 그 각 대학 및 각 기업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닫혔거든요. 그래서 닫혔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정부가 자꾸 북한, 미국에 잽을 날려요. 계속 잽을 날리는데 북한, 미국에서 이 잽을 반응을 했다가 반응을 하지 않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강한 한 카운터펀치를 하나 날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 과거에는 그 지금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현안 중에서 뭐 동해 북부선도 있지만은 금강산 관광도 있고 뭐 강원 특별자치도도 있고 뭐 유엔 평화 그 특별 도시 고성 그 부분도 있고 여러 개가 지금 거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그 강원도만의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되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 가시면은 그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 문안을 만들어 갖고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박원순 서울시장 그 집무실에 가면은 굉장히 쪽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쪽지들을 출근하면서 하나씩 본다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강원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은 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하면서 그 이 지역에 계신 지역과 관계되는 국회의원들하고 좀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쨌든 이제 남북 관계 전망이라는 게 이 어느 누구도 이제 뭐 정확하게 예견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 남북 관계가 남북 간에만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북미 간의 관계도 풀려야 되고 또 그게 이 어떨 때는 풀렸다가 다시 또 이 그 경색이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필요한 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정세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노력 이것에 의해서 이 보다도 추동이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분단과 대결 속에서 가장 그 이 피해를 받고 있는 강원도민들이 이러한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 정부에게 또 이 요구를 하고 이랬을 때 정부가 또 미국이나 이 북쪽에 좀 강한 입장을 가지고 이 그 좀 관철을 시킬 수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노력들이 작년에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 운동을 강원도에서 시작해갖고 전국화 시켰거든요. 이런 힘들이 저는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좀 전개된다라면은 분명히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데 큰 역할을 할 거고 또 이번에 강릉 제진역 그 추진 이거 자체가 이 남북 관계를 보다 좀 좋게 만드는 촉진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 관계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했죠. 2년 반 전 2017년도만 해도 북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이런 걸로 해서 한반도가 전쟁의 먹구름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 당시 연합사령관했던 브룩스 사령관도 많이 증언을 했다는 그때 그 당시 전쟁 준비를 했다.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전쟁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목표하에 전쟁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대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북한을 사실 남북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문제입니다. 비핵화시키면서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 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상회담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비핵화 문제를 남북 대하든 미국 대하든 늘 테이블 1번이 비핵화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전엔 3년 전만 해도 상상이 못 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위기로 가던 긴장 국면에서 평화의 물꼬가 터졌고 이제는 평화의 기반이 돼 있는 거죠. 언제든지 정상급 대화도 할 수 있는 채널이 돼 있었고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하루 반 전, 40시간 전에 내일 그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문 대통령하고 셋이서 한번 만나자 제의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성사가 됐죠. 불과 3년 전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만큼 이제는 그 비핵화에 대한 논의나 생각들이 많이 진척이 됐고 평화의 어떤 토대가 됐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덜 나타나고 있죠. 그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북한을 그 대화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빨리 평화가 긴장 국면에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진했습니다. 평화만이 아니라 힘을 갖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는 힘을 통해서 평화를 요구하고 교류를 하고 싶은데 북한이 원하는 건 과연 뭘까요? 북한이 과연 개혁 개방을 원할까? 그다음에 미국이 과연 북한을 개혁 개방을 이끌어서 비핵화를 시키고 경제 원조를 해서 정상 국가로 만들어 줄 것인가? 각 나라마다 과제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원하는 것, 북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북한은 일단 닫았거든요. 닫았고 아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핵실험도 했어요. 핵실험도 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여러 발 쏘고. 북한이 과연 원하는 게 뭘까? 그 경제적인 돈만 받을까? 이익만 챙길까? 이런 생각도 가끔 저는 들거든요. 개인이든 국가든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살아간다고 봅니다. 하나는 생존의 문제고 하나는 이제 발전, 번영의 문제겠죠. 각 국가는 생존하려고 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두 가지를 위해서 노력하죠. 북한은 알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경제난을 겪고 있고 또 자체 또 여러 가지 체제를 보존해야 되는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사회 변화를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여러 분야에서 처져 있잖아요. 저대로 간다면 아마 김정은이도 그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얼마나 변화가 빠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을 겁니다. 우리도 고심이 있지만은 김정은이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북한을 생존하고 번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은 가장 당면 과제가 비핵화의 문제죠. 핵이 있는 북한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고 위험이 되니까. 그런데 비핵화를 시키면서 그대로 긴장 국면으로 계속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 평화 시대를 열어가야 되니까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논의했던 동해 북부선 같은 것 선로로 연결해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섬나라가 아닌데도 섬나라처럼 생활하고 있잖아요. 외국을 가려면 바다나 하늘 외에는 육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시대를 만들어내야 우리도 사실은 더 번영하고 세계 동아시아 중심국으로도 부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북한을 비핵화시키면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런 시대가 오면은 강원도가 사실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강원도 지역이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먼저 김병주 당선인께 예.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곧 국회에 들어가셨고 21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을 보내셔야 되잖아요. 예. 각오와 다짐이 있다면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뭐 군대에서 39년 동안 국가 안위만을 생각하고 했듯이 국회에 들어가서도 군인과 정치인의 삶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군인으로서 저는 애국심이 가장 기본이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저 자신을 늘 헌신했죠. 마찬가지 국회에서도 국가와 국민들을 보면서 제가 헌신하는 자세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것들을 법이나 제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꿈꾸는 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힘을 통한 평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한 국방,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없는 나라, 진짜 국민들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그러면서도 이제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가서 남북이 궁극으로는 통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21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원도에 대한 데는 제가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보태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제가 군대 생활할 동안에 특히 영동 지역의 그 많은 주민들과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지해 준 것이 저에게 힘이었고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준 것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아마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한반도에 따뜻한 봄날이 다시 오기를 염원하고 또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희망과 그다음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법안들이 만들어져서 강원도민들이 이번 21대는 김병주 당선자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말이 있으면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최윤 대표님. 안보와 이 평화를 그 동시에 추구하는 우리 김병주 국회의원 당선자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저는 그 이번에 그 강릉 제진 간의 그 철도 연결 사업 자체가 정부의 정책의 변화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작년에 우리 강원도민들이 이 금강산 관광과 이 강원 그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개편이 완전히 누더기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앞으로도 강원도민들이 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저는 작년에 금강산 관광 재개운동이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측면에서의 하나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또 봄은 왔잖아요. 근데 이 새봄과 함께 동해 북부선 예타 면제라는 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씨앗이 돼서 남북관계 발전이라든가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또 강원 영동권의 발전이라는 일의 열매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고 그런 반가운 소식을 21대 국회 안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일해 주시고요. 또 최윤 대표님도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해주시고
네, 또 교수님께서도 또 남북 관계 또 강원도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열심히 연구도 해주시고요. 예. 네. 네, 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V 토론 뜨거운 감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